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체류 기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가 귀국 직후 취재진 앞에 섰죠. 자, 의혹을 거듭 부인했고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뒤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는 수속을 마치고 오전 9시 35분쯤 입국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류 기간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또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임시 귀국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당분간 방산협력 업무와 한국과 호주 간 외교 국방장관 회담 준비 등을 하게 될 거라며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 업무에 충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종섭 대사에게 귀국 일정은 어떻게 잡은 건지,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거나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는지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사는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사는 앞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대사 임명 직후 법무부의 결정으로 출국금지가 속전속결로 해제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이 대사는 당분간 국내에 머물 전망인데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종섭 대사는 입국장에서 밝힌 것처럼 귀국 후 관련 일정이 끝나 호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공수처에 조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이틀 전에도 언제든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조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공수처가 당장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데 있습니다.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도 다 마치지 않았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핵심 실무자 조사조차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 대사의 입국 전부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입국 이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뭔가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숱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귀국했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전임 장관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인 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일정은 각 정부 부처 참석 대상 해외 공관장들의 일정 또 어떤 논의를 할 건지 등을 검토해서 결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한 질문은 오늘도 정정당당히 언론 앞에 섰다면서 전임 장관을 향해 도주나 도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선 전 특검 처리 카드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세라고 받아치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선 모습이라고요? 네, 이종섭 대사 귀국 당일인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모여 이 대사의 즉각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귀국은 선거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더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이 대사가 서둘러 귀국하게 했던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질은 이 대사의 귀국이 아닌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 전 특검 처리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은 잘한 일이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YTN에 출연한 김태우 의원은 지금은 특수 상황이고 절박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 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퇴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계급장 다 띄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특수 상황이고 절박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여야 모두 공천 갈등을 수습하려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비례대표 순번 등을 놓고 지도부 간 갈등이 이어졌던 국민의힘은 어젯밤 늦게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호남권 인사와 당에 헌신한 이들이 추천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이철규 의원의 거듭된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후순위에 배치됐던 호남 출신 인사 조배숙 전 의원과 당 사무처 출신 이다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당선권인 20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명단에서 아예 빠졌고 이철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혜지 의원과 한지아 비대위원은 그대로 당선권에 남는 등 일부 갈등 여지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쓴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는 기류입니다. 공개적으로 거듭 문제를 제기했던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오래 끌면 다른 후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총선 승리에만 매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연합 입당과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 각각 전통적 강세 지역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와 전북 군산 등 호남권과 충남 논산 등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과 달리 제3지대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내홍에 휩싸였다고요? 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았던 개혁신당 양양자 원내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며 오늘 오후 2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조금 전 취소했습니다. 탈당 의사를 접은 건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 등과 좀 더 물밑 대화를 이어가는 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양자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개혁신당 비례대표 명단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당을 떠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양 원내대표가 아직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천 결과를 번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오늘 오전에 말했는데요. 양 원내대표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취소한 만큼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인 2명이 출석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공교롭게 호주 대사인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는 날 3차 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직접 말하는 건 피하기로 하고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정으로 들어갔고요. 대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과 관련해 피의자를 중요 국가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첫 번째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증인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인 김화동 대령과 이윤세 공보정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증인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측은 최산병 순직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전 단장에게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고, 박 전 단장 측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당시 해병대 1차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건을 재검토한 뒤 박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했고, 차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하면서 외압 의혹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살펴보는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전북 전주 을로 가봅니다. 이른바 반윤 검사와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전북 전주 을입니다. 도청, 경찰청 같은 관공서와 중심 상권이 몰린 신도심이자 전주의 번화가입니다. 옛 대한방직 공장터나 종합경기장 터 같은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어 개발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곧 결선이라던 호남의 선거 공식이 이곳 전주 을에서만큼은 어느새부터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당이 승리를 거뒀고 보수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텃밭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은 이른바 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검사장 출신 이성윤 후보를 필승 카드로 내려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서 지역 토박이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완수를 앞세웠는데 지역 이해도가 낮고 지역구 기반이 약하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분도 저의 견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오직 시민과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서 용맹 경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관록의 호남 전문가 재선 의원 정운천 후보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야, 화이팅! 정 후보는 싸울 사람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2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전주을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국민의당과의 3파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일꾼이냐 아니면 싸움판 벌이는 싸움꾼이냐를 선택하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도전장을 받은 터줏대감, 전주을 현역 국회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몇 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강 후보는 민주당이 빠진 지난해 재선거에서 39% 득표율을 올려 진보당 소속으로 처음 원내에 진입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전북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으로 인지도가 더 올라갔지만 이성윤 민주당 후보와 색이 겹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강성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 재탈환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또는 진보당의 사실상 호남 유일 교두보 확보냐. 이 치열한 3파전 속에 자유통일당 오삼예,
자유민주당 전 기업,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6%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9%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0%로 뒤를 이었고 이어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은 국민의 미래가 27%, 조국혁신당이 19%, 더불어민주연합이 16%,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NBS 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 의향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어제 정부의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로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됐죠. 그동안 개별 대응해 오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한 정부는 오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료계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요? 네, 4개 단체가 모여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개 단체는 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협의회입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개 단체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진료 단축과 사직서 제출 등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재승 교수는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해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2,000명 증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4개 단체가 그동안 제각각 목소리를 내온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통일된 소통 창구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마친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연석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 과목으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 추진과 동시에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이후의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인턴 예정자들이 이달 안에 등록해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대생 휴학 신청이 또 230명 늘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누적 휴학 신청 건수는 8,590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45.7%에 달합니다.
정부는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금전과 노무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 속에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중증질환 환자들은 환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협회는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기로 하면서 이제 환자들의 희생은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며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를 달래려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만남이나 설명도 없다며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부터 연일 횡설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고 있는 고척돔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이 신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본의 가상 종교단체 범행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두순이요. 일단 징역 3개월 선고받았어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재판 내내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동 성범죄자의 보통의 행동 특성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아동 성범죄자들은 일종의 우리가 저희는 퇴행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약간 뭐라고 하나 아이들처럼 때를 쓰는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행동 특성에서는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면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장난을 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을 들지만은 사실은 어떤 뇌의 어떤 행동 방식에 있어서 과거로 역행하는 형태가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어른 같지 않죠. 근데 몸은 어른인데 안은 아이들처럼 되는 거죠. 퇴행된다. 퇴행적인 형태의 것이죠. 그 지난 11일에 공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취재진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쓰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 돈 터치 마이 바디 막 이러면서 때를 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 자체가 그럼 좀 퇴행적인 수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이가 저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좀 더 빨리 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맥닐섬 같은 데의 아동 성범죄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들의 행동 방식이 너무 퇴행적이어갖고 어떤 조사 연구 같은 것도 사실 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천벌을 받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아동에 대한 공격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보통 아동 성범죄자들이 평소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범죄자 입장에서 좀 보면은 저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는 관리할 수 있는가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좀 항의하려고 초소에 갔다. 그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압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감이 쪽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가진 느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한 게 그게 잘못됐죠?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과 전쟁에 누가 이렇게 20번 싸웠는데 내 아내가 이런 걸 한 것 같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검찰 얘기 들어보면요. 그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이
150만 원, 잘못만 하면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이 없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구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뇌가 퇴행한다면 이렇게 계산적인 모습은 또 보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벌금형을 주겠습니까? 사실 실형, 지금처럼 실형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군요. 벌금 가지고 뭐 마치 장난하듯이.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받는 게 120만 원을 수급을 받는데 예. 뭐 벌금 얼마 깎아줄 수 없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법정에서 그러면 판사님들이 크게 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니까 이 조두순이 흉악한 그 범죄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예, 마치 그러면서 자신은 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마치 그게 이인증이라고 하거든요. 이인증 그러니까요. 형식이죠. 마치 자기가 아닌처럼 이런 거죠. 어린애들 보면은 마치 그 누구는요 하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제3자를 칭하는 것처럼.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상훈이는요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요?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성범죄자들의 이런 특성, 태도들을 분석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이제 엊그제 이제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말하자면 아동 대상 성범죄 아니면 성범죄 아니면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폭력범죄자들의 뇌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빠르게 퇴행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리 감각을 높여줘 갖고 그게 더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VR로 VR 치료를 한다. 그게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게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이겠죠. 관리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약물 주사 같은 경우는 판사님들이 사실 좀 꺼려하시거든요. 비용도 한 대 50만 원 정도고 그거를 뭐 거의 몇 년 동안 해오면 그걸 다 세금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또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VR인데 그 VR이라는 것은 아동 성범죄든 성범죄자들의 뇌 구조 변화라든가 현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갖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VR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제 시행에 지금도 사실은 그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좀 빨리 받아들이고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근데 그게 물론 일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더 처벌이 아니냐. 왜냐하면 뇌를 빨리 한다고 하는 건 더 늙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안이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동 성범죄자하고 일반 성범죄자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죠. 선택적으로 감각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성되는 단계가. 그래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은 보통 후각이나 촉각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민감한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아동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성범죄 형태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각이나 촉각 형태가 크고 성인 성범죄는 주로 이제 삽입관광 같은 형태가 되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각성하는 단계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두순을 다룰 때 법무부가 실수를 했죠. 왜냐하면 출소 전에 전혀 저 부분에 대한 관리를 못 해갖고 실제로 이제 교도소 안에서 해야 될 걸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막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부러 횡설수설해서 뭐 심신미약으로 처벌 줄이려는 의도는 그러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통하지 않는다. 아는 상태인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고척돔에 테러 협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 고척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 이런 협박이 신고가 됐다는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폭탄 테러 예고를 하면 많이들 잡히잖아요. 대부분 뭐 잡히죠. 그걸 알면서도 이런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고 경찰이나 제복 입은 사람들이나 군중이 움직이는 모습을 네.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예. 형태죠. 예. 그래서 보통 저런 범죄자들은 그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걸 예. 지켜보고 있군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기 예. 말하면 저런 제복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 꼭 저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연방 테러를 대응할 때 전화가 신고가 뭐가 이게 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면은 범인이 그분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대응하면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좀 적절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찰이 움직이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라는 건 내 말의 영향력 아니면 내 협박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요? 특히 이제 방화범들이 그 불을 신고를 하고 가보면 소방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렇게 보기 좋아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각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사실 저렇게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사전에 어떤 매뉴얼이든가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해주면은 끝까지 다른 모범 범죄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다 세금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폭탄 테러 메일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가상 종교 단체 항심교 지금 여기로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아마 일본의 변호사 단체의 서버로 들어가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단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지문 같은데요. 근데 이 단체는 현실에 있는 단체보다는 가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니까 저런 것을 하면은 그것이 막 부산되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오타니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일종의 저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데, 근데 일본은 워낙 저런 종교들이 많아서 뭐 특징 지을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오타니 선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난해 8월 이후에 여러 차례 이런 협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대법원, 시청,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단체인데 왜 한국 시설들을 타겟으로 삼은 건가요? 근데 일본은 우리만큼 사이버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요 때가 언제냐면은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고사건이 있고 바로 뒤이죠.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런 폭발적인 관심이란 것을 이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우방 범죄를 해서 관심을 또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일본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뭐 폭탄 테러 말고도 뭐 칼부림 예고도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대비하고 대책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각각에 맞는 행동 특성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각에? 왜냐하면 제가 계속 FBI의 연방 테러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테러인지 다수에 대한 테러인지 이런 걸 각각 분리해갖고 빠르게 그 그러니까 그 대응에 빨리빨리 보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신고가 되면 모두 다 같이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분리해줘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반려견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을 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못 가요. 저 방향으로도 못 가요. 근데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잡고
네,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받았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견주고요. 예. 반려견을 7마리를 데리고 7마리를, 산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부적절하죠. 7마리도 사실은 조금 큰 개들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7마리가 이렇게 퍼져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을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시는 맞으면 오시는 그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견주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30대 견주가 80대 노인을 폭행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전치 12주면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통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예전의 차와 비슷합니다. 남성들이 자기 차를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저런 분들은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외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페르소나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규정짓는 어떤 자신의 자존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려견을 털끝 하나 건드리면 자신을 공격했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하셨죠. 이거 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해서 팍 급격하게 폭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반려견 사고 저희가 뉴스 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요? 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000건이 넘으니까 1년에 한 2,000건 정도 되고 하루에 한 6, 7건? 그러면 6, 7분 정도가 개물림으로 구급차를 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또 내 개는 안 문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견주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는 아직 그 반려견 문화가 아직 조금 그래서 60, 70%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내 개는 안 문다 그러는데 이만한 개가 있어갖고 깜짝 놀라고 특히 이제 그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말하자면 이 봉투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 마치 이제 위세를 부리면서 가시는 거니까 주변에는 많은 어떤 동네 주민들도 많이 항의를 하는데 그럼 또 싸움 나는 형태. 그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반려견이 또 이렇게 한쪽 면에서 보면 상당히 가족으로서 가족이죠. 그래서 큰 또 마음의 위로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 보면 이 맹견 있잖아요. 맹견은 본인한테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러한 또 반려견이지만 일반인한테는 무서워요. 그렇죠. 맹견은 이제 법상으로는 5가지 그래서 이제 입마개를 하는데 맹견에 들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믹스견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문제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안 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많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관련된 부분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말씀하세요. 책임은 이제 견주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실치상, 과실치사. 치상죄죠. 지금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심할 경우에는 이게 인명사고로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인명사고가 안 될 수 없는 게 보통 한번 물게 되면은 옆에 있는 게 또 따라 물게 되고. 그래요? 그렇죠. 물게 되면 그 피해자분이 더 하시면 거기에 따라 더 물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응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당연히 저런 경우에는 입마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원 갈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견주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해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해외에서 이 반려견 문화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 그래도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험이라든가 보험이요. 그리고 이제 칩을 심는다든가 해갖고 관리를
반려견마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반려견과 견주 사이에 어떤 걸 칩으로 해갖고 확실히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이거 확실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와 관련된 보험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교통사고 보험처럼 그렇게 한 후에 사후에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송환될 걸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권 씨를 우리나라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내린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이 권 씨 측의 법정 다툼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이용해 UAE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 형기가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권 씨는 23일 또는 24일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의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법원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형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 도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에 허위 사실을 적어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 씨는 대리 처방을 받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후 오 씨의 투약 단서를 포착하고 체포했는데 오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와 7년을 함께한 통역사가 불법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오타니의 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도박과 절도 혐의로 LA 다저스 구단에서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페이는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최소 450만 달러, 60억 원가량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온햄 파이터스에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오타니를 처음 만난 이페이는 오타니가 LA 에인젤스와 계약한 뒤에 개인 통역사가 됐고 메이저리그 생활을 함께하면서 이번 서울 시리즈에도 동행했습니다. 평생 쓸 수 있다는 무료 이모티콘 3종 세트. 요즘 화제인데요. 이미 내려받은 분들 있으시죠? 기존 이모티콘과 다르게 이 작은 미니 이모티콘끼리 조합을 할 수 있어서 아기자기하고 또 새로운데요. 금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받았는데 바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광고 수신 관련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프로모션의 유의사항을 살펴봤더니 이모티콘을 공짜로 받는 대신 관련 채널을 구독해야 하고 또 휴대전화로 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도 동의해야 한다고 돼 있었던 겁니다.
또 구독을 취소하고 싶다면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를 해야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어렵죠. 그저 무료인 줄만 알고 이모티콘을 내려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뒤늦게 이런 조항을 알게 된 이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실수라면서 관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광고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건 운영상의 실수였고, 또 고객센터에 철회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해당 채널을 차단하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정했는데요. 이런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수익과 직결되는 예민한 조항을 실수로 넣을 리가 있겠느냐는 건데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다. 들키고 나서 화들짝 놀란 거다. 역시 세상에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 국민이 다 쓰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만큼 수익도 클 텐데요. 광고나 마케팅을 하려면 꼼수 쓰지 말고 솔직하게 또 알기 쉽게 하라는 따가운 지적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에 쓰이는 에너지 비용 기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올 상반기까지 전기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다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각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올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상한액인 1kWh에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는 국제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요금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며 연료비 조정 단가도 인하 여지가 생겼지만 상한액인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막대한 누적 적자 탓입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값이 폭등했을 때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전은 45조 원 이상의 또 적자를 또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전력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꽃샘추위는 내일부터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봄비 예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난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고 또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충북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특보가 이틀째 유지 중입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꽃샘추위가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4도, 부산 7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로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서울 등 중부 내륙과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에 전국 곳곳에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봄비치고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모레 아침이면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밤사이 다시 비가 시작돼 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은 잦겠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2차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초험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도주 출국했던 이 대사가 오늘 새벽 도둑 입국했다면서 대통령은 이 대사를 즉각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키라고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임명 철회, 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또 이해운 후보는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면서 사퇴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민변 사무총장 이력을 갖고도 과거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며 표리부동의 상징이라고 비난했고 피해 호소인이란 망언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다면서 인권 포기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귀국한 이종섭 대사,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현물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는지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애초부터 호주 대사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네, 뜨겁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오늘 귀국을 했어요. 네, 오늘 귀국이 좀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호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오는 쟁점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말 만시지탄인데 애초에 왜 임명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또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있을 때는 빨리 들어오라고 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상황이 나쁘지만 일단 여기서 차단을 하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총선이 3주 정도 남았는데 또 그 부재자 투표를 생각한다면 2주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본인 스스로도 빨리 수사 받겠다 했으니까
공수처도 좀 신속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 더하여 네. 지금 본인 스스로가 수사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혜훈 후보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그러니까는 사퇴하면 안 된다. 국민께 정확히 더 알려야 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예. 대사도 뭐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지금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수십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 계급장 띄고라도 수사받을 수 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혜훈 후보로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예.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만 아. 수도권에 있는 많은 후보들은 예.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 좋다. 모든 네. 걸 투명하게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다. 아무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난 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군요. 오늘 이종섭 그 대사한테 기자들이 사퇴 여부를 물었더니 묵묵부답이었어요. 근데 오늘 YTN에 출연한 김태호 의원도 네. 계급장 떼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맞는 얘기죠. 그게 상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에 지금 호주 대사죠. 네. 호주 대사에 대해서 이 거취를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들 생각이 아니라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바닥 민심이 그겁니다. 예. 만나는 시민들마다 그럴 거예요. 예.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수사를 깔끔하게 받고 나서 예. 이게 본인이 떳떳하다며 예. 무죄의 혐의를 받고 호주 대사가 돼도 늦지 않은데 예. 아직 이 수사 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뭔가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키듯이 했던 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엄청 들을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말끔하게 본인이 지금 거취를 다 해소한 다음에 네. 수사받고 만약에 말씀한 대로 관련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 예.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잠시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선원이 있었는데 지금 2명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선적 화학제품 수송선이었는데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스레섬 앞바다에서 뒤집히면서 실종이 됐고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일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선원은 한국 국적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9명을 구조했으나 이 가운데 한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상보안청 나머지 실종선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서.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또 국정조사, 윤 대통령 사과 이렇게 다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게 그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뭐 정쟁이다 하는데 네. 정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젊은 장병의 죽음의 진상을 그리고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께서 이게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어서 수사의 과정과 관련자들, 혐의자들 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혹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 최상병 이순직 사건의 수사 위압에 관련이 있고 대통령실에 관련이 있다면 가장 꼭지점에는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오해하죠. 대통령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이종섭 전 장관을 빼돌렸다. 그러니까 이걸 빼돌렸다는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저는 화를 자초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거 이상한데 미심쩍은데 공수처가 대로 제대로 되겠어. 그러면 이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야겠다. 지금 민주당은 총선 전에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그렇게라도 거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이제 선거하고 맞물려서 따지고 보면 선거에서의 프레임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가만히 두면
이거 핵심 피의자와 증인을 빼돌리는 꼴이 더 되는 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놔서 잡아놓고 네. 진상 규명하자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종섭 대사가 오늘 서둘러서 귀국을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평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이 다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 조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그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그 클리어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거취 문제로 또 고민을 한다면은 뭐 스스로 고민하고 뭐 결단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쪽이 몰아가면 우리가 막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전후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절대 도주가 될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진상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민주당과 같이 이거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중심으로 이 대사의 잦은 이 사퇴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상황이 이종섭 대사의 그 호주 출국으로 휘청거리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의 목소리를 절박하게 이제 전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정리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그 얘기하잖아요.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초에 해병대는 수사단장이 있었지만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당시의 그 해병대 준장이죠. 그러니까는 그 소위 뭐라 그럽니까? 그 직책이 해병대 사령관이요? 사령관을 포함해가지고 사령관이 아니고요. 사령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관? 지휘를 했던 상관의 이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붙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경찰청에서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아마 경찰청에서 특별히 누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공방에 지금 빠진 그런 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 전 국방장관이었고 현 호주 대사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본인이 당당하게 나 이거 자진 사퇴하고 당당하게 내 수사받겠다. 나는 지금 말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종섭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다. 이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를 거두지 않는 이상 이종섭 호주 대사가 본인이 지금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자진 사퇴를 하고요. 자진 사퇴를 하는 순간 이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있어 수사의합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답답할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론종섭이 됐다가 지금 턴종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이것도 문제예요. 20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 들어왔죠. 20일 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25일 날 지금 말하자면 재외공간 방위 관련해서 회의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일 이후에 총선 때까지 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선 때 이후에 나가야 될 거예요. 총선 이 기간에 또 나가면 또 나가잖아요. 그럼 또 이종섭 장관 도피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긴급하게 데려온 이유는 급한 불이라도 끄자.
큰 불이 났는데 급한 불 끄자 그런 판단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세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수사 외압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수사 외압을 인정하는 거예요? 호주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예. 마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호주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치부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편견과 오해입니다. 선진국이고요. 예, 예.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도 호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방산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2+2를 지금 호주도 파트너로서 하고 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 문제로 지금 이종섭 대사의 그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예.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당당하게 받으라는 것이지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그래가지고선 외압을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니, 근데 정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면 그런 호주의 결례죠. 이런 지금 범죄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대선 임명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바로 두 번째는 사퇴가 되는 순간 결국에는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을 좀 들었고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언급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엄중 경고 조치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를 했죠.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양문석 후보 재검증 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했던 양문석 후보 당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적을 했고 또 어제까지가 사실상 제가 조금 당의 조치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후보 등록입니다. 네네. 이제는 말하자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사실상 이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칫하면 이 일거리에 대해서 오래 걸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아니 조국 대표하고 함께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국 대표가 박지원 원장한테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했더니 박 원장님이 이중 당적은 안 되니 명예당원이 좋겠다 이렇게 응수를 하셨다가 공천 취소당할 뻔하셨어요. 충정에서 덕담 차원에서 했지만은 당에서 또 더불어민주 비례연합 공천자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쿨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잘못했으면 공천 못 받을 뻔했나 봐요. 뭐 그 정도 분위기예요. 예, 어디 예. 무서워서 뭐 말하겠습니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딴 얘기도 안 하고 그 조국 대표가 뭐 당원이 돼달라니까 내가 이중 당직을 할 수는 없으니 함께 출연하고 있을 때 얘기했죠? 명예 당원이라도 하겠다라고 정말 덕담 내지는 농담 차원으로 했는데 예. 이게 그렇게 민주당에서 막 심각하게 징계 운운하다가 최고위 엄중 소집됐었죠. 경고할 예. 일인지 예. 더 놀란 것은 박지원 후보의 태도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잘못했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박지원 후보 하면은 80대 노장 또 어떤 예. 사람들은 노회한 정치인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한국 정치와 맥을 같이 예. 하는 인물인데 예. 그런 분이 그리고 쓴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당 분위기가 어떻길래 80 노회한 정치인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분위기인가. 예.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그리고 예, 예. 헌법에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야, 정말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동안 비명 행사라도 표현이 부족한 당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어떻게 행사입니까? 그냥 다 사살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박용진 의원 몇 번씩 난도질 당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과연 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전체 권리당원의 이름으로 당 전체주의라는 말이 지금 막 나오는 상황인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으면서 민주당의 예, 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이거 한국 정당사의 후가가 만만치 않으리라 봐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여러 비례정당 투표율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 선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예. 좀 민감해지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예, 있는데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있는데, 어느 예. 정도 예. 그거를 앞서가는 조국혁신당이 나왔다. 네. 이거는 조금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 자체가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총선의 목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고 네. 뭔가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해서 뭔가 방어선을 치자라는 예. 공동선을 추구하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을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원장께서 물론 그냥 이런 이 대담 속에서 그냥 아주 뭐 재치 있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한마디가 결국에 너무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내려놓으면서 예. 우리 지지층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둘이 같은 당 아니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분리선을 친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물론 뭐 연대하겠다는 말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양 당입니다. 같은 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초코파이 연대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초코파이 연대. 예, 예.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말하지 거예요. 않아도 아는. 예, 굳이 예. 뭐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같이 간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번에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고 입법부로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 예. 이 3년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공감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넓은 스펙트럼에서의 중도층에 대한 실망감은 또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손을 잡지도 안 잡지도 않으면서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연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우리가 같이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양문석 후보 논란은 이제 당내에서 수그러든 거예요? 완전히? 끝났죠. 예, 끝난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어젠가 엊그젠가 오늘이신지 모르겠지만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끝까지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예, 김부겸.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인정하는 일단 걸로 정리하다. 가는 걸로 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게 이번 예.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뭐 읽을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양문석 후보 문제는 일단 정리하고 이제 총선 승리로 매진하자. 네, 김부겸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문제를 결연히 제기했을 때는 김부겸답다 그랬다가 예. 지금 뭐 총선이 코앞이니까 이제 그냥 패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김부겸스럽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대중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단견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예. 길게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래도 쓴소리를 한다라는 기대가 있을 텐데 네. 과연 총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것 역시 본인의 목소리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일련의 상황이 결국 좌파 진영에서 그 비례대표에 대한 그 경쟁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표를 더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네. 양당의 문제라 그러셨는데 이거 양당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연합에는 5만 가지 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스펙트럼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조국이냐 이재명이냐를 좌파 진영에 물어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지금 그 경계하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 있는 것이죠.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됐죠. 조수진 변호사요. 박용진 의원과 전략 경선을 해서 승리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변호사인데 과거에 이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한 발언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여당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부적격한 인물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예. 한두 개를 했는 줄 알았더니 다수의 성범죄자들을 변호했다라고 지금 기사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밀어붙이려는 기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 여성운동하는 여성 정치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총선도 중요하고 공천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온갖 논란이 다 나와요. 기사를 보면 제가 지금 입으로 전달할 수도 없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박용진 후보와 이제 그 전략 경선을 해서 자기 스스로 뭐 길에서 주었다 할 정도로 그냥 쉽게 어쨌든 공천이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민변 출신 변호사이고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의 변호사 출신 후보인데 성범죄자를 그것도 단순히 한두 마디 한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변론을 통해서 또 자기가 때로는 승소한 것에 대해서도 모 교수의 그 SNS에다 뭐 올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인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배치 주었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당내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현재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변호사들의 숙명 같아요. 변호인들이 이제 정치를 꿈꾸던 변호인들은 사건을 좀 가려가면서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으나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권에서 누구를 가려서 하겠습니까? 변호인들은 따지고 보면은 뭐 흉악범에 대해서도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에도 변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감내하고 입장을 밝혀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예를 들면 조수진 변호사도 그러지만 구자룡 변호사도 원래 정치권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출마를 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건을 보면 그런 어떤 상습 추행범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조력권에서 정치인의 이미지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봅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변호사로서 본직에 충실해야지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하잖아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를 든다면은 정말 변호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경력을 키워요. 근데 이 경우는 단순히 생업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제가 그 진중권 교수의 글을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 좀 인용을 하자면은 조 변호사는 작년 9월 제 블로그에 10세 여아를 성착취한 그 남자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고객 유치를 위해 홍보까지 한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간 통념을 잘 활용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건 물론 진중권 교수의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이지만 어쨌든 그 정론지에 실려 있는 컬럼입니다. 그런데 물론 변호사가 뭐 흉악범도 할 수는 있는데 여성이고 민변 출신이고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변호사로서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성범죄자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걸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정파적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하나 이슈가 코인 투자 논란이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요. 더불어민주연합 입당하게 됐는데 민주당에서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세가 너무 약하고 좀 국민들의 어떤 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인데 자꾸 이 진보당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꾸 더불어민주연합은 최대 주주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만 보이다 보니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물.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 자체가 지금 코인 논란이 다 사그러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그 민주당을 대표성이 있다고 당 지도부는 판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통 이제 위성정당이긴 하지만 합당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상 복당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득실을 지도부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코인 논란에 대해서
대해서 젊은 층에서는 이 부분에 상실감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과연 총선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은 한마디 해주시죠.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 예. 좀 더 잘해서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그런 어떤 심판론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예. 이런 오만은 계속될 것이다.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 들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진보당보다도 코인이 더 크게 보여요. 결국 사부작 그렇게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민의힘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지역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여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도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곳에 집중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울 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교통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과 함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대구 경북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관도 내놨습니다.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각지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로 옮겨가는 중소기업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결국은 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과 지방대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과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개혁신당은 지방주택 보유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우겠다고 공언하는 등 제3지대도 저마다 지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권이 앞다퉈 지역소멸 해법을 내놓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선심성 공약 남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들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개발 공약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지역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유권자가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나온다. 나 같이 걸려. 나오나 보다. 잠깐 이쪽 부위원장이. 네. 알고 있는 일부 조금만 주세요. 묻고 싶은 거가 뭔지 알겠는데 그것만 합시다. 이중섭 호주대사
사고 귀국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도가 났던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굴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김재철 선배님 말씀하신 톤을 보니까 역시 마이크 없이도 저 뒷까지 쩌렁쩌렁 울리네요.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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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한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한 듯 말합니다. 사실은 뻔한 눈속임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오는 통상적 귀국일 뿐입니다. 전문으로 나와요?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앞에!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30일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요. 요금은 3-4천 원대로 최종 책정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전동차와 역사가 산뜻하게 단장을 하고 승객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동남부와 서울 사이의 접근성을 높여줄 GTX-A 노선은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전체 길이 34.9km로 수서와 성남, 구성, 동탄 등 4개역이 있는데 6월 말로 개통이 지연된 용인 구성역을 빼고 당분간은 3개 역에서 정차합니다. 나머지 구간인 운정에서 서울역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고 중간 구간인 서울역에서 수서는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길바닥에서 낭비하는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속도가 일반 지하철보다 2배 넘게 빠릅니다. 출퇴근 시간대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려면 버스로 90분이 걸리는데 GTX를 타면 단 19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8량으로 구성된 열차 5대가 7에서 20분 간격으로 다니며 최대 1,062명의 승객을 나를 예정입니다. 90분과 70분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50분과 70분 단축돼서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10km가 지나면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붙어 최소 3,450원,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4,450원이 됩니다. 수도권 버스와 전철로 갈아탈 때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서 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요금은 훨씬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경강선 등
철도와 지하철로 3분 안에 환승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2004년, 20년 전에 KTX가 개통한 만큼의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KTX가 지역 간의 교통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의 개통은 오늘날 매일매일의 일상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열차 간격이 20분으로 한 번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택시 등 대중교통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화재 등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태. 관계당국은 특별 피난계단 설치와 촘촘한 소화기 배치, 연기 흐름을 고려한 비상등 유도 등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이 전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도입됩니다. 또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해 노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치매 주치의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식사와 여가가 가능한 노인주택을 늘리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내년에 재도입해서 분양도 가능하게 추진합니다. 서울 지역의 신축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수도권에서 거래된 연립 다세대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준공 5년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서울 지역의 신축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1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 오른 수치로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MZ세대 1인 가구의 증가로 신축 원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예정대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지난 연말에 예고한 대로 3차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 2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하 횟수를 2번으로 줄일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And I think they haven't really changed the overall story, which is that of inflation moving down gradually on a sometimes bumpy road toward 2%. 반면 내년 금리 인하는 애초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였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전망도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까지 울퉁불퉁한 험로가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부터 수직으로 상승해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최고를 찍은 건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횟수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 더 주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연리개발자 컨퍼런스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친필 사인을 남겼습니다.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고 밝힌 데 이어 차세대 제품을 직접 살펴보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과의 HBM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전시된 HBM3E 제품에 젠슨 승인이라고 적기도 했는데 삼성 HBM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산하게 된 30대 산모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출산하게 된 30대 산모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들이 인천 중구로 출동했습니다. 이 대원들은 운서 119 안전센터 소속 김선우 소방교, 박진배 소방장인데요. 갑자기 양수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산모의 분만을 도왔고요. 산모는 오전 8시쯤 무사히 여아를 출산했습니다. 소방청은 당시 가장 가까운 병원이 40분 넘게 걸려서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이 불가피했다며 분만을 위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김 소방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분만 교육을 꾸준히 받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며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도권 일대의 계단식 아파트 베란다 출입문으로 침입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보안이 취약해 보이는 구축 아파트를 골라 초인종을 눌러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자정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마약 투약 의심 정황이 나와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를 몬 남성은 손과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신들의 제품 같지만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김여정의 가방이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디올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디올은 핸드백이 자사 모델인 걸로 강하게 추정되지만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대기가 붙어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중부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광주도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전주 18도, 대구도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